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고대사 한나라의 역사 9부입니다. 서기 57년 후한의 1대 황제 광무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2대 황제 명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명제는 후한의 대표적인 명군으로 손꼽히며 아버지 광무제가 닦아놓은 새로운 한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 한 명제 때 북방의 흉노족이 친한나라 성향과 반한나라 성향으로 나뉩니다. 친한나라 흉노족은 남흉노로, 반한나라 흉노족은 북흉노로 불렸는데 남흉노의 선우가 직접 자신의 부족을 모두 이끌고 한나라로 내려와 만리장성을 방어하겠다고 자청하면서 만리장성 아래에 남흉노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명제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서기 73년 두고와 반초를 사령관으로 남흉노와 연합해 북흉노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두고와 반초가 서북방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선국이라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세운 작은 국가가 있었는데 반초가 선선국을 한나라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찾아갔으나 그곳에 이미 북흉노 쪽 사신들이 있던 겁니다. 반초는 함께 갔던 일행 36명을 데리고 오밤중에 북흉노 숙소로가 전원 살해하자 선선국은 한나라에 복속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북흉노와 우호관계였던 우전국으로도 가서 카리스마 하나로 우전국 왕을 제압해 우전국의 마음을 한나라 쪽으로 돌려놓았죠. 전한에 곽거병이 있다면 후한엔 반초가 있었는데요. 반초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기 75년 명제가 죽고 장제가 후한의 3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장제 또한 아버지 명제만큼 유능한 황제 중 하나였는데 방금 설명드린 반초가 전성기를 찍을 시점이 장제 치세 때입니다. 한 번은 한나라의 복소국 중 하나였던 소륵국이 흉노족의 힘을 얻은 소수민족에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반초가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며 항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황제 장제는 반초에게 굳이 소륵국에서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며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반초는 빠졌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다시 돌아가 소륵국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몇 년 뒤 반초는 황제 장제에게 서역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북흉노에 불틀지 모른다며 서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주창합니다. 장제가 허가하자 반초는 친한 성향의 부족 국가들을 보호해주며 이들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사차국, 구자국, 고무국, 온숙국, 언기국, 강거국 등을 복속시켰습니다. 또 서역에선 그나마 역사도 깊고 세력도 큰 편에 속한 월지국이 7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반초가 공격을 막아내고 기습으로 반격까지 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대로 더 나아가 월지국을 아예 정벌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북흉노의 우호적이었던 귀차국까지도 평정했죠. 반초가 평정한 서역의 부족 국가들만 무려 50여 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건 북흉노였습니다. 장제는 북흉노를 그대로 두면 반초를 통해 평정한 서역을 언제까지고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기 89년 남흉노와 연합해서 4만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북흉노 원정 전쟁에 나섰습니다. 장제는 북흉노 원정의 끝을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 4대 황제로 즉위한 장제의 아들 화제 때 북흉노 원정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흉노의 선우들은 한나라 황실의 성씨를 하사받았고 이후 계속 한나라의 복속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반기를 들어 5호 16국 중 일부를 형성합니다. 북흉노가 격퇴되고 비어있는 몽골 초원에는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격퇴된 북흉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흉노의 서진에 따라 중북부 유럽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북흉노에게 밀려서 대거 남하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훈족의 이동에 따라 남하했다고 하는데 이 훈족이 바로 북흉노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설이며 아직까진 정설은 아니고 훈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답니다. 다시 반초로 돌아오자면 북흉노를 격퇴한 이후 반초의 서역 경영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반초는 황제 장제의 지시에 따라 서역 도호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서역을 개척합니다. 그러곤 한 무제 때 장관이 개척한 실크로드를 더욱 개발하고 확장시켜서 이란의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작은 부족 국가들과 통교하며 무역도 활성화해서 반초 덕에 후한은 전한 때보다 더 넓은 곳까지 진출합니다. 서기 97년 반초는 부하 가명을 통해 더 서쪽으로 보내다가 중국 기준 세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진국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진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실 가명이 로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고
로마라는 나라의 존재만 알고는 돌아와 반초와 한나라 정부에 보고했다고 하죠. 만약 이때 반초가 황제의 지지를 받아 더 서쪽으로 나아가 로마와 통교를 맺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또 변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서기 100년이 되면 반초도 나이가 들어 거친 서역에서 일하기 힘들어 퇴임을 원했고, 그렇게 서역을 주름잡던 사마귀 전갈 반초는 상소를 올린 지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황제가 된 화제 이후로는 서역 경영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얼마 안가 서역 도후부는 107년 폐지되었습니다. 1대 광무제, 2대 명제, 3대 장제 때까지 후한은 유일무이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4대 화제 때부터 한나라 정치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전한말기 외척이 발효했듯 이번에도 외척들이 득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화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양어머니였던 두황후가 섭정을 했는데, 외척인 두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특히 두헌을 필두로 하여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몇 년 뒤 화제는 고작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두씨의 전횡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환관들, 특히 환관 정준과 함께 두씨 세력을 일거에 타도해버립니다. 친 두씨 정치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탄핵당했고, 두씨를 이끌던 두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화제를 도는 환관들이 화제 때를 기점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도 환관들을 굉장히 신임했고요. 화제 치세 때 환관들의 사회적 입지가 남달랐는데요. 여러분, 종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종이가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후한 화제의 치세 때인데, 종이를 만들었다는 체륜도 바로 환관 출신이었습니다. 화제도 나름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남달랐던 황제인 듯 했으나 106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화제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상제가 5대 황제로 즉위했는데, 당시 황제로 즉위한 상제의 나이 생후 4개월 차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화제의 황후였던 등태후가 섭정을 맡았고, 이제는 등씨 가문이 외척이 되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제나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면 태후 집안 외척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전한 때부터 불과 얼마 전 화제 때의 두씨 가문처럼 전횡을 일삼는 외척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를 잘 알았기에 등씨 가문은 대처를 잘했습니다. 꽤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5대 황제 갓난아기 상제가 태어난 지 1년 남짓했을 때 죽어버립니다. 등씨 가문은 부랴부랴 다른 황족을 6대 황제 안제로 앉혔는데, 안제도 즉위했을 나이 13살, 어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외척 등씨 일족의 전횡과 이를 문제 삼았던 황제가 환관들과 결탁해 외척들을 몰아냈겠죠. 6대 황제 안제 이후로 7대 황제 소제, 8대 황제 순제, 9대 황제 충제, 10대 황제 질제, 11대 황제 환제 때까지 외척과 환관의 갈등 대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10대 황제가 등극하면 외척이 커졌다가, 황제가 조금 크면 환관 이용해서 외척을 몰아내고, 그런데 황제가 요절을 하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하면 다시 외척의 힘이 커지고, 외척과 환관이 매번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을 했던 거죠. 최종 승자는 결국 환관이었습니다. 환제는 외척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숙청했으며, 환관들에게도 절대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최측근 5명의 환관에게는 아예 제후로 봉해 주었습니다. 환제 이후 후한의 조정은 환관의 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환제가 유독 믿고 따랐던 환관이 있었습니다. 조등이라고 소제, 순제, 충제, 질제를 이미 모셨던 환관으로 초창기 황권이 불안했던 환제를 지지해 주었으며, 다른 환관과 함께 외척, 양기의 양씨 집안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죠. 외척과 환관들의 대립이 한창이던 치세에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조정 대신들과 유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였을까요? 환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외척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들을 견제하고자 황제가 최측근들을 등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 구조의 첫 원인은 외척들이 권력을 주무르면서부터였죠. 이에 대해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낙향한 유학자들, 그리고 끝까지 조정에 남아 환관들과 힘을 합해 외척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던 대신들, 이렇게 말이죠. 전자를 청류파, 후자를 탕류파라고 불렀답니다. 환제 때 환관들이 양기 등 양씨 외척들을 몰아내면서 환관들의 세상이 되면서 탕류파들 또한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단, 이 외척들을 몰아낸 환관들도 그다지 도덕적인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환관들도 불법적인 재산 축적, 정경 유착, 정계에서 카르텔을 만들어 한나라의 병폐들을 쌓이게 했고,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 대신들도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외척이냐 환관이냐 그 정도 차이였을 뿐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민생 정책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야의 청류파 유학자들은 환관들과 탕류파의 부정부패를 호되게 비난하는 상소문을 연일 올렸습니다. 166년 환관들을 비난하는 사회적인 여론은 청류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의 학생들 무려 3만 명이 나서서 환제에게 환관들을 내치라고 올렸지만 환관들의 기반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히려 환관들이 환제를 부추겨서 청류파의 대학자이자 모든 태학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이응 등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황제였던 환제가 직접 신문을 주도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관들의 지난 전행들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차마 환관들을 내치지는 않으려고 했던 환제는 이응 등 체포한 200여 명을 처형하지는 않고 석방해 주지만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는 종신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를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처벌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 환관들이 워낙에 환제를 쥐고 흔들어서 당장이라도 청류파 200여 명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환관들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던 조등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할아버지였죠. 비록 환관이고 청류파의 반대 세력이었지만 조등은 그래도 합리를 아는 환관이었고 이 덕에 조등은 탕류파와 청류파 만인의 존경을 다 받는 존재였습니다. 단 조등도 나이가 지긋해 환제에서 영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168년 환제가 죽습니다. 환제에겐 후사가 없어서 먼 조카가 12대 영제로 즉위합니다. 당시 영제의 나이 고작 12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또 외척이 어린 황제의 보호자로 부상하죠. 선대 황제였던 환제의 황후 두태후의 두씨 집안이 득세합니다. 두태후와 두씨 일가의 대표자였던 두무가 대장군이 됩니다. 이 두씨 일가와 그 세력가들 그리고 청류파들도 태후를 설득해 환관들을 숙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두태후가 우물쭈물대는 사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었던 조절, 왕보 등의 환관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고 두무는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더불어 청류파 일파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 보복은 필요 악인 듯합니다.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게 정치의 순리인가 봅니다. 대거 체포된 청류파들과 외척의 측근들에 대한 몰아가기식 신문이 이루어졌고 100여 명 사형, 600~700여 명이 이전처럼 영원히 관직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69년 이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이며 이후 청류파 선비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며 각자의 고향에서 그들끼리 지식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득실거렸죠. 그렇다면 지방의 청류파 지식인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을 거부하며 걸기한 지방별 군벌들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나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의 책사들, 예컨대 순욱, 순유, 곽과 정욱, 허유 등이 조조와 원소를 따랐던 이유인 겁니다. 한나라의 멸망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지방의 호족은 과거 제후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후왕과 제후를 분봉하는 문화는 폐지되고 전국이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군현제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살짝 무시하고 자기 관할지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들은 남아서 전해졌던 거죠. 보통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명문 가문들, 황족의 반계들, 전직 고위직 관료들, 돈 많은 재력가들이나 오래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입지를 다진 출신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족의 수가 전국적으로 더 많아졌고 특히 수도 낙양이나 제2의 수도 장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족의 자치권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호족들도 중앙정부의 지배보다는 해당 지역의 군벌과 결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표와 연합한, 채모와 괴량 등이 있었으며 유비를 지지했던 진규 진등 부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별로 군벌, 호족, 청류파들이 뭉치면서 후한이라는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족의 등장은 비단 후한 말의 상황이 아니라 전한 후한,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후한 말의 현상이 더 심해졌던 거죠. 결정적으로 지방 군벌을 키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4년 일어났었던 황건적의 난입니다. 태평교라는 사이비단체가 중국 중북부 지방으로 퍼지며 교주였던 장각이 수십만에 이르는 태평교도들에게 노란 두건을 두르게 한 뒤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서 일어났지만 중앙정부는 황건적인 안을 진압할 여력이 안 되자 지방별 자체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걸기하여 황건적인 안 진압전에 투입이 됐고, 공을 세우자 중앙정부로부터 관직과 벼슬을 제수받으면서 군벌이 공고해진답니다. 비단 황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소규모 반란과 외부 유목민족의 반란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군벌 형성의 폭이 더 넓어졌던 겁니다. 유비나 공손찬이나 강동의 손시일가나 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영제의 치세 때 제2차 단고의 화 이후로 이제 조정은 오로지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였던 영제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영제는 중국사에서 대표적인 암군으로 손꼽힙니다. 영제는 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책임감보다는 무력의 눈이 돌아가 있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상용화해서 막대한 재정 수입을 황제 개인 비자금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서 황관들이 콩고물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러니 부패한 황관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영제 제위 중후반 가장 악질의 10명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답니다. 심지어 영제가 워낙 정사에 관심이 없어서 옥새를 잃어버릴 정도였다죠. 이걸 나중에 손견이 찾아내고 말이에요. 여하튼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탕류파에서도 가장 힘이 센 권세 가문은 아시다시피 원씨 가문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은 4대가 3공이었다죠. 세상 어디에 4대가 연속으로 국무총리 같은 수성직을 역임한답니까? 그 정도로 원씨 가문은 후한말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조정을 장악한 환관과 탕류파, 늘 환관과 정치적으로 싸우던 세력이 외척이었잖아요. 실으나 저으나 황제는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외척이 문제였기에 십상시들은 애당초 황후의 가문을 미천한 가문에서 데려와 외척으로 만들어주면 환관에 충성하는 외척이 되리라 생각해서 십상시들은 천민 출신의 여인을 후궁으로 만든 뒤 나중에 황후까지 되니 그녀가 하태후이고, 원래 백정 출신의 하태후 오빠 하진은 여동생이 황후가 된 덕분에 관직을 받으며 나중엔 군권을 쥐는 대장군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엔 하진도 십상시의 계획대로 십상시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환관의 충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도 대장군이 되고 정치적 입지가 생기니까 외척의 지위를 내세워 환관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며 이 갈등 구도가 또 만들어지죠. 이때 하진을 지지했던 사람이 예상외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탕류파 집안 원씨 집안입니다. 탕류파라면 환관과 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소는 환관과 탕류파의 세상이 싫다며 오히려 청류파 지식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하진을 응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건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가 환관 집안 출신이죠. 환관과 탕류파는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였기에 조조와 원소는 어릴 적 친구일 수 있었던 겁니다. 조조도 환관 출신이지만 원소처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래서 청류파 지식인들을 가까이 한 덕분에 순유, 순욱, 곽과 정욱 등의 모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제 사후 영제에겐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진은 당연히 자기 친조카를 차기 황제로 세우고 싶었지만 십상시들은 하진의 친조카가 아닌 다른 황자를 차기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 갈등 속에서 189년 십상시의 난이 터졌고, 하진과 십상시 양측 모두 일망타진된 승자 없는 싸움이었죠. 승자가 있다면 이 싸움에 갑자기 난입해서 자기 멋대로 황제를 추대한 군벌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헌제를 황제로 추대를 했지만 동탁 이후엔 조조가 헌제를 끼고 허수아비로 삼다가 종국의 헌제는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빼앗기며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원전 208년 한고조 유방에 의해 건국된 한나라는 중간에 짧은 신나라 기간을 거치고 220년까지 약 400년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는 고대 국가이지만 한이란 단어는 그대로 남아 현재 중국인들을 일컫는 한족이란 말로 쓰이고 있죠. 후한에서 삼국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국 고대사에서 중세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한나라의 역사까지를 중국의 고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중국사는 역사 돋보기 팩트 삼국지를 감상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